예쁜 언니들 어디 가세요? 문신 남자가 길을 막아서며 말합니다. 이 근처 모텔 좋아요. 방도 넓고 서비스도 괜찮고. 죄송하지만 바쁘니까 비켜주세요. 하윤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문신 남자가 비웃으며 하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윤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죠. 문신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형님, 저 여자 뭐예요? 완전 귀신 아니에요. 기절했던 남자가 턱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떤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시골 읍내의 오후 햇살이 낡은 고깃집 간판을 비춥니다. 맛있는 집이라는 소박한 간판 아래로 고기 굽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죠. 이곳은 서하윤이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는 작은 고깃집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동네 식당이지만 이곳의 주인장 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과거가 숨어 있습니다. 서하윤은 오늘도 어김없이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고기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36의 나이지만 여전히 날렵하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칼을 다루죠. 칼날이 도마 위를 스치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립니다. 똑똑똑. 마치 메트로놈처럼 정확한 간격으로 고기를 썰어 나갑니다. 두께도 완벽하게 균일하고 모양도 반듯합니다. 하윤아, 이번 테이블 고기 더 가져다 줘. 손님들이 기다리신다. 아버지 서영수가 홀에서 소리칩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하윤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접시에 고기를 정갈하게 담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하윤이 고기를 써는 모습을 보며 자주 농담을 던지곤 하죠. 저기, 사장님 딸 고기 써는 거 봤어? 정말 예술이야, 예술. 맞아, 완전 수술하는 것 같더라고. 저렇게 정확하게 썰 수가 있나? 의사보다 정교한 것 같은데? 칼 쓰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야, 이건 도축이 아니라 수술이다. 진짜로. 하윤은 이런 말들을 들어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남들이 상상도 못할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칼을 다루는 솜씨가 남다른 것도 우연이 아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자 하윤은 홀 청소를 시작합니다. 테이블을 닦는 자세도 어딘가 반듯하고 체계적입니다. 등이 곱고 어깨가 펴져 있죠. 걸음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면서도 안정적입니다. 마치 훈련받은 사람의 움직임 같죠. 하윤이는 정말 신기해. 단골 손님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말수는 적은데 예의는 참 바르고 눈빛이 남다르더라고.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야. 그러게요. 우리 하윤이가 좀 특별하긴 해요. 아버지 서영수는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전역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군인 시절의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는 딸을 보면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하윤은 과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군대 다녀왔어요라고 간단히 말할 뿐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딸이 평범한 군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가끔 밤에 악몽을 꾸며 중얼거리는 소리들, 무의식 중에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들, 그리고 몸에 남은 크고 작은 상처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던 하윤의 손에는 여러 개의 흉터가 보입니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손등과 손목, 팔뚝에 남아있죠. 요리를 하다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그리고 의미가 다른 상처들입니다. 하윤은 이런 상처들을 보면서도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미 받아들인 과거의 흔적들이니까요. 하윤아, 이따 미진이랑 저녁 먹으러 간다고 했지? 아버지가 묻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한 달 만이네요. 그래, 좋지. 가끔은 친구들하고도 어울려야지.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말이야. 하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진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죠. 하윤이 군대에 있을 때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솔직하고 털털한 성격의 미진은 하윤에게 유일한 마음의 안식처 같은 존재죠. 시계를 보니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하윤은 앞치마를 벗고 꼼꼼히 손을 씻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는데 역시나 단정합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지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특히 눈빛이 인상적이죠. 맑고 깊은 눈 속에 무언가 단단한 의지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너무 늦지는 말고. 네, 일찍 들어올게요. 하윤이 고깃집을 나서자 저녁 공기가 상쾌합니다. 시골 읍내의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미진이와의 만남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죠. 하지만 하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자신의 평범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길을 걷는 하윤의 모습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훈련된 사람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피고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위험할 수 있는 골목이나 사각지대를 파악합니다. 이런 습관들은 이미 몸에 완전히 배어 있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일상을 살려고 해도 과거의 훈련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하윤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조용한 시골에서 아버지와 함께 고깃집을 운영하며 평범한 딸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하윤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윤은 읍내 중심가에 있는 작은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미진이와 약속한 곳이죠. 골목길을 지나며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은 여전합니다. 하윤아, 멀리서 미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키가 작고 통통한 체형의 미진이 손을 흔들며 다가옵니다. 오랜만이다, 진짜. 미진아, 안 본 사이에 더 예뻐졌네. 하윤은 오랜만에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친구를 맞이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이 먹어서 늙어가는데. 미진은 하윤의 팔을 끌며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요즘 어때? 고깃집 일은 재밌어? 두 사람은 식당에 앉아 오랜만에 수다를 나눕니다. 미진은 읍내 은행에서 일하고 있고 최근에 새로운 과장 이야기며 동료들 험담까지 재미있게 들려줍니다. 하윤은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가끔씩 짧은 맞장구를 쳐주죠. 그런데 하윤아, 너는 정말 변한 게 없다. 고등학교 때랑 똑같아. 미진이 하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근데 뭔가 더 단단해진 느낌? 군대 다녀와서 그런가? 하윤은 잠깐 멈칫합니다. 군대 이야기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 아, 맞다. 요즘 유튜브에서 여자 격투기 영상들 많이 보는데 진짜 멋있더라. 너도 군대에서 그런 거 배웠어? 미진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묻습니다. 조금, 호신술 정도? 하윤은 대충 넘어갑니다. 707 특임단에서의 실전 훈련과 작전 경험을 호신술 정도라고 표현하기엔 너무나 부족하지만 친구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읍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상점들도 하나씩 문을 닫아갑니다. 평화로운 시골 읍내의 저녁 풍경이죠. 저기 모텔 새로 생겼네. 미진이 길 건너편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언제 생긴 거야? 하윤이 고개를 돌려보니 로얄 모텔이라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보입니다. 하지만 시설은 상당히 낡아 보이고 주변 분위기도 썩 좋지 않습니다. 하윤의 직감이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바로 그때 모텔 앞 주차장에서 4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옷차림이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앞서 걷는 남자는 목에 용 문신이 선명하게 보이고 뒤따르는 3명도 비슷한 차림새입니다. 저기 예쁜 언니들 있네. 문신 남자가 하윤과 미진을 발견하고는 일행들을 돌아보며 비웃습니다. 하윤은 즉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이들의 걸음걸이, 시선 처리,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일반인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진아, 우리 빨리 가자. 하윤이 조용히 말하며 미진의 팔을 당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4명의 남자들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언니들, 어디 가세요? 문신 남자가 길을 막아서며 말합니다. 이 근처 모텔 좋아요. 방도 넓고 서비스도 괜찮고. 죄송하지만 바쁘니까 비켜주세요. 하윤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이고, 왜 그렇게 차갑게 굴어요? 다른 남자가 끼어들며 미진 쪽으로 다가갑니다. 몸매도 예술이고 얼굴도 예쁘신데. 미진은 무서워서 하윤의 팔을 꽉 붙들었습니다. 하윤아, 무서워. 하윤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이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하윤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야야야, 뭘 그렇게 으름장을 놔? 문신 남자가 비웃으며 하윤의 팔을 툭툭 건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그 순간 하윤의 몸이 미세하게 긴장했습니다. 발의 위치가 바뀌고 무게 중심이 이동합니다. 707 특임단에서 수없이 반복 훈련했던 전투 준비 자세였습니다. 이 아가씨 뭔가 다르네. 다른 남자가 하윤의 변화를 눈치채고 동료들을 보며 웃습니다. 혹시 태권도라도 배웠어요?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진을 자신의 뒤로 밀어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진아, 내 뒤에 있어. 4명의 남자들은 하윤의 행동을 보며 더욱 재미있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한 이들에게 여자 하나가 저항하는 모습은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일 뿐이었으니까요. 오, 드디어 재미있어지는군. 문신 남자가 손가락을 우득우득 꺾으며 말합니다. 아가씨, 우리가 누군지 알아? 하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서하윤의 진짜 모습이 곧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냐고? 문신 남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윤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조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3년 동안 숨겨왔던 무언가가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문신 남자가 비웃으며 하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윤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죠. 상대방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것과 동시에 무릎으로 급소를 가격했습니다. 모든 일이 2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아,
문신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죠. 야, 이 미친 여자가. 다른 남자들이 놀라며 하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에게는 이 정도 상황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수없이 경험했던 실전에 비하면 장난 같은 수준이었거든요. 두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하윤은 몸을 살짝 틀어 공격을 피하고 상대방의 팔을 잡아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으아! 두 번째 남자가 주차장 바닥에 등부터 떨어지며 신음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남자가 동시에 덤벼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동작은 전혀 없었죠. 한 명은 턱에 정확한 어퍼컷을 맞고 기절했고 마지막 남자는 다리를 걸려 넘어지면서 근처 컨테이너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초 남짓이었습니다. 하윤아.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윤을 불렀습니다. 친구의 완전히 다른 모습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너 이게 뭐야? 하윤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4명의 남자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하고 한 명은 기절해 있고 나머지 2명도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미진아, 괜찮아? 하윤이 친구에게 다가가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온화한 톤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미진이 하윤을 바라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윤아, 너 도대체 뭐야? 이게 호신술 정도라고? 하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세상이 그냥 놔두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에서 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윤봉식이라는 트럭 기사였죠. 방금 전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윤봉식이 중얼거리며 쓰러진 남자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조폭들이 완전히 박살났네? 하윤은 윤봉식을 발견하고 순간 긴장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였거든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저희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윤이 미진의 손을 잡고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잠깐. 윤봉식이 하윤을 불렀습니다. 아가씨, 이 사람들 진짜 조폭 맞아요. 이 동네에서 악명 높은 놈들이거든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잊어주세요. 하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봉식의 눈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들어차고 있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들이 인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조폭들이 당하는 영상은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나온다고 하더군요. 참, 그런데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윤봉식이 물었지만 하윤과 미진은 이미 빠른 걸음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윤봉식은 트럭 대시보드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블랙박스가 모든 상황을 선명하게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각도도 완벽했고 음성까지 깨끗하게 들어 있었죠. 이거 대박이겠는데? 윤봉식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조폭 4명을 여자 혼자서 10초 만에 제압하다니. 이런 영상은 처음 봐. 한편 바닥에 쓰러져 있던 문신 남자가 간신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손목은 아직도 아팠지만 분노가 더 컸습니다. 야, 이놈들아, 일어나. 문신 남자가 동료들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여자 하나한테 당했다고?
형님, 저 여자 뭐예요? 완전 귀신 아니에요? 기절했던 남자가 턱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이대로 놔둘 순 없어. 문신 남자의 눈에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나 봐. 내일 당장 본부에 보고하고 저 여자 정체부터 파악하자.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말이죠. 윤봉식은 트럭에 올라타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영상이었습니다. 화질도 좋고 모든 액션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이거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윤봉식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윤봉식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블랙박스 영상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여자 혼자서 조폭 4명을 10초 만에 제압하는 장면이 이렇게 선명하게 담겨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거 진짜 대박이겠는데? 윤봉식이 흥분하며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요즘 이런 영상들이 인기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목을 뭐라고 할까 고민하던 윤봉식은 결국 자극적인 제목을 붙였습니다. 모텔함 미친 누나 vs 조폭 사인방 마이너스 전설의 시작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는 우연히 목격한 실제 상황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네요 라고 적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윤봉식은 자신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고깃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죠. 미진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친구의 충격받은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윤아, 괜찮아?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아버지 서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하윤이 대답하며 고기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조금 더 거칠게 칼을 다루고 있었죠. 한편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조회수가 1000명 정도였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갑자기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야, 이거 봤어? 완전 대박이야. 직장인들 사이에서 영상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봐봐. 조폭 개박살 났네, 완전히. 저 언니 뭐야? 격투기 선수야? 움직임 보니까 장난 아닌데? 딸 키우는 부모로서 박수친다. 저런 놈들은 맞아도 싸지. 댓글창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대부분 하윤을 응원하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영상의 진위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연출 아니야? 너무 깔끔하게 당하는데? 아니야, 연출이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못해. 진짜 실력자 같은데? 조폭들 표정 봐. 진짜 아픈 것 같잖아. 오후가 되자 조회수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저녁에는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영상이 화제가 되었죠. 실제 상황 맞나요? 너무 영화 같은데. 여자가 저렇게 강할 수 있어요? 진짜 대단하다. 조폭들 완전 쫄았네. 마지막에 도망가는 거 봤어?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조폭들은 이 영상을 보고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조직 사무실에서 문신 남자와 그의 동료들이 영상을 보고 있었거든요. 야, 이게 뭐야? 문신 남자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전국에 망신당하고 있잖아. 형님, 댓글 보세요. 완전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폭들 너무 약하다. 이게 조폭이야? 완전 허수아비네. 저 언니한테 가르침받고 싶다 같은 댓글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우리 조직 체면이 어떻게 돼? 문신 남자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당장 본부에 보고하고 저 여자 신상부터 파악하자. 조직의 중간 보스격인 김철수가 영상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야, 너희들 뭘 한 거야? 여자 하나한테 이렇게 당하고도 살아서 왔어? 죄송합니다. 저 여자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완전 괴물 같더라고요. 변명하지 마. 이제 전국 사람들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보고 있다고. 방철룡이 화를 내며 책상을 쳤습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하윤의 정체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저 언니 절대 일반인 아니야. 움직임 보니까 전문가 같은데? 특수부대 출신 아닐까? 너무 깔끔하게 제압하는데? 경찰이나 군대 출신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격투기 선수 같기도 하고. 정체가 뭐지? 네티즌들의 수사력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영상 속 배경을 분석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고 근처 상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그 모텔 앞이네. 실제로 가보니까 진짜 있는 곳이야. 근처에 고깃집 있던데 혹시 그쪽 사람 아닐까? 저녁 무렵 하윤의 고깃집에도 평소보다 손님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아직 자신이 인터넷 스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사장님, 혹시 어젯밤에 이 근처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요? 아버지 서영수가 되물었습니다. 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윤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조폭 조직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 상황에서 체면을 회복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셌거든요. 누군진 몰라도 이건 놔둘 수 없다. 조직의 고위 간부가 말했습니다. 우리 위신이 땅에 떨어졌어. 반드시 복수해야 해. 복수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상대하려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3일 후 하윤의 평범한 일상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오후 2시쯤 고깃집 앞에 검정색 SUV 세대가 일렬로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덩치가 크고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저기, 저 사람들 뭐지? 식당 안에 있던 손님 하나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윤은 주방에서 고기를 굽고 있다가 밖에 소음을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검정 SUV들과 양복 입은 남자들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며칠 전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걸 말이죠. 아버지, 손님들 뒷문으로 나가시게 해주세요. 하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왜 그래? 서영수가 당황했지만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조직원들이 줄을 서서 고깃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내 조직에서 파견된 복수부대였습니다. 우두머리 격인 박성호가 앞장서서 고깃집 문을 열었죠. 나오라 그래, 그 미친 여자. 박성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영상 봤어. 우리 동생들 건드린 거 말이야. 오늘은 그냥 안 끝나. 다른 조직원이 너클을 끼며 협박했습니다. 손님들은 겁에 질려 뒷문으로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고깃집 안은 하윤과 아버지, 그리고 조직원 7명만 남게 되었죠. 하윤은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전투 준비를 하는 전사 같았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죠. 아버지, 주방에 계세요. 하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윤아, 이게 무슨...
서영수가 걱정스럽게 말리려 했지만 하윤이 고개를 젓자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야, 내가 그 여자구나. 박성호가 하윤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영상에서 보니까 제법 날쌘 것 같던데 실제로 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황을 빠르게 분석했죠. 7명 모두 성인 남성, 그중 몇 명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공간은 제한적이고 아버지의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 말 안 하나? 그럼 우리가 먼저 시작할게. 박성우가 손짓하자 2명의 조직원이 하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하윤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훈련받은 근접 전투술이 3년 만에 다시 깨어났죠.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하며 상대방의 팔을 비틀어 관절을 꺾었습니다. 아! 비명과 함께 첫 번째 조직원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당황해하는 사이 하윤은 빠른 스텝으로 다가가 정확히 명치를 타격했습니다. 상대방이 숨을 쉬지 못하고 쓰러지자 이번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에게는 이런 상황이 전혀 새롭지 않았습니다. 탁자를 이용해 상대방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연속으로 타격을 가했죠. 한 명은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박고 기절했고 다른 한 명은 하윤의 무릎차기에 그대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박성우가 당황했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4명이 쓰러진 상황이었거든요. 나머지 3명이 겁을 먹고 주춤거리자 박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들아. 여자 하나가 뭐가 무서워.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윤의 실력을 직접 목격한 후로는 함부로 덤벼들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한 명씩 오든지 다 같이 오든지 선택하세요. 하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많아 거칠지 않은 목소리였죠. 5번째 조직원이 용기를 내서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윤의 정확한 카운터 어택에 그대로 KO되었죠. 6번째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다가 문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야야, 잠깐. 6번째 조직원이 손을 들며 항복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냥 따라온 거야. 마지막 7번째 조직원은 이미 바지에 실례를 한 상태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로 벌벌 떨고 있었죠. 복수하러 왔다면서요? 그런데 왜 울고 있는 거예요? 하윤이 박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성우는 실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죠. 자신들이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너 도대체 뭐야? 박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고깃집 딸이에요. 하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가세요. 다음에는 이렇게 조용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박성우와 나머지 조직원들은 쓰러진 동료들을 부축해서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검정 SUV들이 연기를 뿜으며 사라지는 모습이 마치 패배한 군대의 후퇴 같았죠. 하윤은 고깃집 안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세상이 그냥 놔두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아. 아버지 서영수가 주방에서 나와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군대에서 뭘 한 거야? 아버지, 죄송해요. 귀찮은 일에 휘말리게 해서. 하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은 또다시 근처 상점의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과 함께 온라인으로 퍼져나갔죠. 미친 고깃집 누나 2편이 곧 세상에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온라인 세상은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고깃집 근처 편의점 CCTV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었거든요. 이번에는 조폭 7명을 혼자서 제압하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미친 고깃집 누나 2편 이번엔 7명이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은 몇 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댓글창은 완전히 폭발 상태였죠. 이거 진짜야? CG 아니야? 저 언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너무 강한데? 조폭들 완전 쫄았네. 마지막에 울고 있는 거 봤어?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얼마나 안전할까. 하지만 가장 놀란 것은 온라인 수사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기 시작했거든요. 야, 이 움직임 봐. 완전 전문가야. 저건 그냥 격투기가 아니라 군사훈련 받은 사람의 움직임 같은데? 관절 기법이나 타격 포인트가 너무 정확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중에서도 전직 군인 출신 네티즌들의 분석이 특히 날카로웠습니다. 저 여자 특수부대 출신 맞다. 움직임이나 전술적 사고가 완전 다르거든. CQC 근접 전투 훈련받은 티가 확실히 나. 저건 민간 격투기가 아니야. 혹시 707특임단 같은데 출신 아닐까? 707특임단이라는 키워드가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본격적인 신상털기에 나섰거든요. 고깃집 위치 특정했다. 여기 사장 딸이 군대 갔다 왔다는 얘기가 있어. 이름이 서아윤이라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아. 군 관련 정보는 조심해야 해. 괜히 큰일 날 수 있거든. 한편 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전직 특수부대원들이 하윤의 전투 기술을 자세히 살펴본 것이죠. 이 기술들 707에서 가르치는 거 맞네. 특히 다중적 상대할 때 공간 활용하는 방식이 완전 특수부대식이야. 근데 707 관련 정보는 대부분 기밀인데 어떻게 확인하지? 군 정보에 정통한 한 네티즌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야, 이거 봐. 3년 전에 707특임단에서 전역한 여군 명단에 서하윤이라는 이름이 있어. 잠깐, 이 사람 북한 삼지연 특수작전에 참가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삼지연 작전? 그거 완전 극비 아니야? 삼지연 특수작전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자 온라인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이는 몇 년 전 북한 내부에서 진행된 극비작전으로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작전이었거든요. 이거 진짜면 완전 전설급 요원이었던 거 아니야? 귀신 부대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북한 땅에서 작전한 사람이 지금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러나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 관련 정보들이 하나둘씩 삭제되기 시작한 것이죠. 방금까지 있던 글이 사라졌네? 누가 삭제한 거야? 관리자도 아닌데. 이거 위에서 압력 들어온 것 같은데?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07특임단의 기밀 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미 퍼진 정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언론사들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압력으로 대부분 보도를 자제하고 있었죠. 특수부대 출신 여성이 조폭들을 제압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안인가요? 노코멘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에서 조용한 거 보니까 진짜 큰 사람인 것 같아. 국가에서 나서서 막는다는 건 확실히 뭔가 있다는 거지. 귀신 부대 출신이 고깃집 딸로 살고 있다니. 너무 영화 같아. 가장 재미있는 반응은 하윤을 직접 만나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깃집 가서 고기 먹어보고 싶다. 실제로 보면 어떨까? 평범해 보일까? 사인이라도 받고 싶은데. 하지만 정작 하윤은 자신이 온라인 스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인터넷을 잘 모르셨고 미진도 아직 이 사실을 하윤에게 알리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날 밤 하윤은 고깃집 정리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하윤아, 이제 그만 쉬어라. 너무 늦었다.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조금만 더 할게요. 하지만 하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일이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며칠 후 하윤은 미진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하윤아, 너 진짜 몰랐어? 미진이 스마트폰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전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하윤은 영상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온라인 수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거의 정확하게 추측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707특임단, 북한 삼지연 작전. 하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알아낸 거지? 하지만 네티즌들이 모르는 진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하윤은 단순한 707특임단 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작전팀의 일원이었거든요. 유령작전팀은 국가 최고 기밀 프로젝트였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국가의 가장 위험한 임무들을 수행하는 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팀이었죠. 이들은 모두 가짜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작전이 끝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윤의 본명도 서하윤이 아니었습니다. 작전명이었죠. 하지만 3년 전 마지막 작전에서 팀원들을 잃은 후 그는 이 이름을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북한 삼지연 작전은 유령 작전팀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북한 핵시설의 기밀 정보를 빼내는 작전이었는데 중간에 발각되어 팀원 5명 중 하윤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후 하윤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국가에서는 그를 사망 처리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하윤아, 괜찮아? 미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고깃집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바로 이 지역 조직을 총괄하는 두목 방철룡이었습니다. 방철룡은 혼자 고깃집에 들어왔습니다. 뒤따르는 부하들 없이 말이죠. 이것 자체가 상당한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반갑다. 방철룡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가 서하윤이냐? 하윤은 즉시 경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조폭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방철룡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부하들이 신뢰를 했다고 들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윤이 대답하려 했지만 방철룡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영상 다 봤거든. 방철룡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707특임단 출신이라며 북한 삼지연 작전에 참가하셨고 하윤은 놀랐습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그런 기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방철룡이 계속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내 부하들 몸에 손대지 마라. 대신 나한테 잘못했다고 무릎 꿇으면 이쯤에서 끝내주마. 죄송하지만 사과는 어려울 것 같네요. 하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니까요. 방철룡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갑자기 방철룡이 재킷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죠. 그리고 번개같이 하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에게는 이 정도 공격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몸을 살짝 틀어 칼을 피하고 방철룡의 손목을 잡아 무기를 떨어뜨렸죠. 그만하세요. 하윤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방철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먹으로 하윤의 얼굴을 노렸지만 하윤이 쉽게 막아냈습니다. 이어서 연속으로 공격을 가해왔지만 모두 무용지물이었죠.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만하세요. 하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방철룡은 오히려 더 격해졌습니다. 의자를 들어올려 하윤에게 던졌죠. 하윤은 의자를 피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시끄러운 소란 때문에 아버지가 잠에서 깰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윤은 이런 모습을 아버지에게 더 이상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하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나 좀 냅두세요. 그 순간 하윤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철룡이 또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하윤이 번개같이 다가가 목의 혀를 정확히 눌렀습니다. 방철룡은 저항할 틈도 없이 기절했죠. 오늘 하루만 잠깐 교육시켜 드릴게요. 하윤이 쓰러진 방철룡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사회로 돌아가셔서 그냥 저를 잊으세요. 살려만 드릴게요. 하윤은 방철룡을 차에 태우고 서해안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과거 유령작전팀의 비밀 훈련소였던 무인도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시설이었지만 하윤만은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무인도에 도착한 하윤은 방철룡을 해변가 진흙밭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찬물을 끼얹어 깨웠죠. 여기가 어디야? 방철룡이 일어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특별한 곳이에요. 하윤이 군복으로 갈아입고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여기서 저와 끝장을 보는 겁니다. 뭐, 이게 무슨... 방철룡이 화를 내려 했지만 하윤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포복, 진흙밭 100m 왕복. 하윤이 군대식으로 명령했습니다. 미친 거 아냐? 방철룡이 일어서려 했지만 하윤이 그의 등을 눌러 다시 진흙밭에 눕혔습니다. 거부하시면 더 힘들어져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방철룡은 어쩔 수 없이 진흙밭을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정장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더 빨리. 팔꿈치가 땅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윤의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진흙밭 포복 후에는 차가운 바닷물에서 팔굽혀펴기, 모래사장 100바퀴 뛰기, 통나무 들고 산 오르기까지 마치 TV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에 나올 법한 극한 훈련들이었습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방철룡이 헉헉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하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방철룡이 반항하려고 할 때마다 하윤은 방철룡을 제압하여 복부에 가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위산 등반이에요. 방철룡이 이탈하려고 할 때마다 하윤은 방철룡을 거칠게 잡아 끌고 무릎을 가격하였습니다. 조폭 두목이었던 방철룡마저 도무지 하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없었죠. 24시간 후 방철룡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은 온데간데였고 진흙과 바닷물로 범벅이 된 채
해변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죠. 물 좀. 방철룡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극한 훈련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거든요. 하윤은 물병을 건네주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힘드셨죠? 이게 대체 뭐야? 방철룡이 물을 마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정말 뭔데?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윤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방철룡은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24시간 동안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진흙밭에서 기어다니고 차가운 바닷물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바위산을 맨손으로 오르내리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너한테 복수하러 왔다가 이 꼴이 됐네. 방철룡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복수요? 하윤이 고개를 돌려 방철룡을 봤습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하세요? 아니, 이젠 무서워서 못하겠어. 방철룡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괴물은 처음 봐. 하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괴물이라. 맞는 말일 수도 있네요. 그런데 왜 나를 죽이지 않았어? 충분히 죽일 수 있었잖아. 방철룡이 궁금해했습니다. 죽이는 것보다 어려운 게 있어요. 하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냅두는 거요. 방철룡은 하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폭 세계에서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는데 이 여자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굴복시켰거든요.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하윤이 방철룡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뭘? 저를 더 이상 찾지 마세요. 그리고 제 존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주세요. 방철룡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이 여자의 실력을 직접 경험한 후로는 감히 대항할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약속하지. 방철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겠어. 고마워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방철룡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뭐 하던 사람이야?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죠. 배를 타고 육지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 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철룡은 계속 하윤을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감히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자 방철룡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가봐도 돼? 네, 가세요. 하윤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하윤은 혼자 항구에 남았습니다. 하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평범한 삶을 원하지만 불의의 사건을 마주했을 때 자신의 몸이 과연 가만히 있어줄지 자신의 과거가 계속 발목을 잡는 것 같았거든요. 고깃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영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하윤아,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되고. 죄송해요, 아버지.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하윤이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하윤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방철룡은 약속을 지킬 것 같았지만 언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행히 조용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방철룡은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고 온라인에서도 하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윤은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밤이면 항상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삼지연 작전 때 함께했던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모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하윤만 혼자 살아서 돌아왔고
그 죄책감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했습니다.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하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군대에서 나와 아버지 고깃집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은 당시에는 정말 조용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모르고 그냥 평범한 고깃집 딸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과거는 어떤 형태로든 찾아왔고 하윤은 다시 그 시절의 자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다시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하윤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데 하윤이 별들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윤은 창문을 닫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고 그 하루를 평범하게 보낼 수 있기를 조용히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